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하고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좀 기다리다가 지쳤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좀 지치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 보느라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중요한 어저께 날이어가지고, 네. 어저께 중요한 지표가 많이 나온 만큼 빠르게 한번 돌아보시죠. 이번 한 주는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비. 네. 그 이유는 바로 28일 날 PC 발표가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으로 소폭 좀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 이 천원 구간이 이제 PC 발표 전에 있었던 가격의 레벨이고, 발표 후에는 좀 소폭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란색 오기 전에가 엄청 뚱뚱하잖아요. 64,000달러 선을 계속 지루하게 행보하다가 가격이 아시다시피 이제 떨어졌고, 요때 이제 가격이 떨어졌던 거는 마운틴 곡스 때문에 떨어졌다가 별 문제 없단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른 것이죠. 그랬는데 2,000달러 선을 좀처럼 뚫지 못하고 힘이 서서히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8일날 PC가 있었는데,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요. 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 이때는 살짝 올랐었고, 딱 예상치에 전부 부합하는 것으로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상치 부합을 한다는 거는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 자체가 저희가 쓴 말로는 좀 빡셌어요, 맞추기가.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야 예상치 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예상치 부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가지 못했다. 이게 이번 주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PC가 예상치 부합됐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좀 실렸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동아님? 금리 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지금 너무 고물가, 고금리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물가도 힘들지만 사실 고금리도 힘들거든요. 대출받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좋겠다. 요 이제 취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이 굉장히 나빠지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고용이 나빠지면 이제 실업률이 엄청 치솟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거나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보통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요거는 그렇게 나쁜 의미의 금리 인하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닌 거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고 고용이 부서져서 내린다 이러면 보통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위험자산 시장은 거의 폭락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위험자산 살 돈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를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사실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지금까지의 스탠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그런 톤인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는 가는 분위기고요. PC 발표가 있은 후로 원래는 9월 금리 인하가 확률이 60%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5% 정도로 보는 상황입니다. PC가 예상치 부합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에도 힘이 쏠리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5% 상승한 이제 65%까지 좀 올랐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이제 증시도 이 PC 발표 후에 꽤 많은 좀 반응을 보였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PC 발표 후에 이제 소폭 상승했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동아님. 한 2% 가까이 올랐었고요. 지금 이제 장이 끝나서 PC가 좋게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주부터 모멘텀이 사라졌다. 근데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걸 매겨줘도 얘가 회복을 못할 수 있다, 이 상황이 모멘텀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나 나스닥이나 지금 잘 가고 있는 친구들은 PC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려갔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르지를 못했고, 그리고 계속 우하향 횡보를 하다가 6만 달러대 초반을 한번 찍고 토요일 아침에 조금 오른 반등한 약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모멘텀은 여전히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PC라는 지표 발표가 금요일 9시 반에 있었고요. 11시에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일종의 여론조사예요.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3%가 나왔는데 이게 나온 이후에 사실 엔비디아랑 또 위험자산 가격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호재니까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잠깐 반응하나 싶었지만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해 보면 아직 모멘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원님께서 이제 미국 증시 좀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잠시 이제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갔다. 근데 미국 증시에서도 자금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나 뭐 여러 어떤 주식들이 큰 폭 가격 하락하면서 이 이유가 분명히 좀 다른 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찾아난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채권 시장도 지금 투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고 계신데,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의 하락이 6월 20일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그 미국 1개월물 채권의 수익률이 연준이 해놓은 RRP라고 하는 일종의 예금 상품이 있어요. 돈 맡기면 아주 낮은 이자를 줍니다. 그 상품 아래로 내려갔어요. 말하자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함머니가 그쪽으로 쏠리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사실 많이 오르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여기 꽂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큰 돈들이 움직이는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되게 명확한 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미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동력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위험 자산 몇 개의 국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1군 형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몇 가지 주식들, S&P의 몇 가지 주식들, 아주 소수의 그런 주식들이 꺾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잘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꺾이게 되면 저희도 도망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과 유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는 이제 7영업일 연속 유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는 3일 연속 순유입이 있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조금 작아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좀 한 주였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빨간색 이제 박스가 이번 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측 보시면 이제 빨갛게 쳐져 있는 부분이 유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순유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더해보면은 조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ETF에서 자금이 자꾸 유출이 되는가라고 한번 해봤을 때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ETF 매수자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의 가격보다 조금 높거나 혹은 낮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좀 뽑고 있습니다. 리서치사마다 이 평균 단가를 보는 수치들이 다 다른데,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크립토 퀀트의 이제 주기영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트위터를 올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ETF 매수자들의 이제 평균 단가가 64K다. 근데 현재 가격이 60K니까 어떻게 보면 ETF 이제 참여자들이 조금 손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리서치 회사는 이제 짐 비앙코 리서처가 이제 내놓은 이제 뷰인데, 동환님이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짐 비앙코는 이제 트위터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자기 회사도 가지고 있는 월가의 좀 유명한 네임드 채권 전문가고요. 이 사람은 채권 전문가인데 이상하게 이제 비트코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튀어나와요. 이제 5월 초에도 이 비슷한 장표를 들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ETF 평균 매수가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지로는 지금 비트코인 ETF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페이퍼 핸즈다.
손이다. 팔랑팔랑거리는 손이다. 그래서 이게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을 거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내다 팔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일관적인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젖혀놓고 어쨌든 이제 숫자를 지금 적어놓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월 1일 기준으로는 57,150달러가 평균 매수가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한 20일 정도 ETF가 순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샀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60.5K, 그러니까 65,50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 가격이 며칠 전에 그 마운트 곡스 사태 때 58,000달러를 갔다 왔잖아요. 요때 이미 한번 딥을 찍은 거죠. 평균 매수가 아래로 내려간 거고,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를 일시적으로 깨는 것보다는 평균 매수가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그만큼 더 많은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개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고, 베이비 부머 머니들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출도 꽤 있는 것 같고, 또 유입은 또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좀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이슈는 뭐냐면, 장외 거래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 그래프는 뭐냐면 비트코인 이제 개수로 보는 수치고요. 밑에 있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달러로 보는 잔고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이 있고, 이게 장외 거래에서 거래소로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좀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좀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환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영향가가 있는 자료입니다. 크립토퀀트 자료인데요.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주기영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기 OTC 잔고가 줄질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OTC 잔고라는 거는 이제 장외 거래인데, 장외 거래를 말하자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깥에서 서로 만나서 한쪽엔 달러, 한쪽에는 이제 비트코인 들어간 USB가 있겠죠. 서로 이제 맞바꾸고. 그래서 이 가장 큰 특징은 시중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거래 자체로는 장외 거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OTC가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이 기관 투자자들의 블록딜이 많다는 얘기고, 어떤 그런 의미들이에요. 근데 올해 초 이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된 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산을 대부분 OTC로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거래소로 넘겨서 필요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OTC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OTC 잔고가 치솟고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제시되고 있는 OTC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제시되고 있는 OTC 가격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장외 거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고, 매수 매도와 상관없이 일정량의 이제 비트코인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ETF 때문에 계속 OTC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요즘 OTC 잔고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록이 21일부터 28일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데 7영업일 연속 유출입이 없어요. 근데 블랙록이 하루에 거래량이 거의 10억 달러 이상 나오는 제일 거래량이 많은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출입이 0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이제 백단의 어떤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거래량이 많은 블랙록의 경우에. 근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하락장이 이어질 때 00000이 찍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저나 다른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거 회사 돈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네는 0이 계속 찍히고 있고, 이제 OTC 잔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OTC 잔고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는 필요한 기관 투자자들끼리 블록딜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ETF는 괴리율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운용사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OTC에서 해소가 안 되면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큰 매도 대기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립토컨트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마이너들의 좀 움직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마이너스 7.6%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채굴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데이터 검증을 통한 어떤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채굴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과 자신들이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을 대비했을 때 좀 채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에 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밌게도 작년 이제 하락장 끝점에 있었을 때랑 이제 수치가 조금 비슷하다라고 이제 크립토 콘테에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동원님은 이 지표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이 지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채굴자들이 항복을 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기로 채굴이 안 될 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채산성이 안 나올 때, 그러면 이제 기계를 못 돌리죠. 왜냐면 기계를 돌릴 때마다 전기세가 들어가고 전기 비용 내야 되고 창고 임대료용도 내야 되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채산성이 안 나오면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그 수준이 비슷하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주황색 기둥 요때는 2022년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FTX가 파산하고 이제 그냥 크립토 망하는 거 아니냐 요런 분위기일 때, 비트코인 한 개에 15,000달러 할 때 꽤 오래 그 가격대가 지속이 됐고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항복을 한 것이죠. 지금은 뭐냐면 반감기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굴량 자체는 있었지만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안 됐던 것이고, 요때 지금 현재와 가까운 시기에 채굴량 자체가 반감기 지나면서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 근데 채굴자가 어떤 형태든 항복을 하면 그 뒤에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는 최저점을 이렇게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가격도 이게 까만 선이 가격인데 보시면 1월 달에 회복이 되는 게 보이죠? 근데 요 불기둥이 지금이 정점일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전저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거는 바로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승인되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날짜가 언제냐라는 게 사람들한테 주요 관심사인데 대부분 이제 7월 2일에서 7월 4일에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좀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동호님 이거 진짜 되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블룸버그 ETF 형제들 픽한 날짜가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로이터가 은근히 그 크립토에 관심이 많아요. 기사에서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인용을 했어요. 실제로 신청한 사람들을 인용을 한 건데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 안에,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는 승인이 날 거다. 종합해 보면 다음 주 7월 2일에서 7월 11일 사이에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알트장 혹은 상승장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재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대선. 요 세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탁 터져줘야지 사실 효과가 배가 돼가지고 조금 시장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게 유일한 트리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나왔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진짜 이제 약간 문제가 커집니다. 끔찍하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더리움이 이제 승인됐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ETF 출시 후 5개월간 이제 50억 달러 이제 유입이 예상이 된다. 하나로는 한 6조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만한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갤럭시 디지털이랑 비트와이즈랑 두 군데가 나왔거든요. 좀 많죠? 저는 많다고 느끼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그 폭발적으로 좀 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영화 첫 번째가 이제 흥행을 하면 두 번째는 그렇죠. 조금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치도 좀 올라가고 많이 들어왔는데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 안 되는 것보다는 승인되는 게 좋다. 그리고 유입이 추후에 경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좀 호재다라고 좀 생각
생각이 되고 많은 좀 유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 말에 갑자기 이제 바네크가 솔라나 ETF를 신청했다라는 게 시장에 알려주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좀 끌어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솔라나 ETF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파가 이제 분명히 한데 대부분의 이제 ETF 전문가들은 이거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되더라도 먼 이야기다라고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동환님은 이거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너무 속보이는 플레이. 실제로 바네크가 이걸 해서 솔라나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죠. 근데 어제 5%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솔라나 ETF가 발표되고 나서 GSR이라고 하는 마켓메이커가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를 냈는데 이들도 솔라나에 대한 전망이 이게 꼭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9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펌핑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거 이제 안 그래도 계산하기 복잡한데 그러니까 알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양상이냐면 비트코인이 되게 지지부진할 때 이상한 이유로 알트코인이 막 폭등하는 게 알트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장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다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몇 가지를 픽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 포모가 오고 야 알트장이냐? 막 이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솔라나 ETF는 분명히 호재고 저도 뭐 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은 것 같다.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은 밈코인 때문에 이 솔라나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솔라나가 사실 밈코인 체인이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전부 다 밈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SEC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오케이. 근데 솔라나는 조금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재밌는 뷰였다라고 좀 공유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RWA의 시장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사람들께서 이제 온도 파이낸스 때문에 이제 RWA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의 좀 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STO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상품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 요 만남을 기대를 하시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RWA와 알트코인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은 뭐냐면 RWA는 금융상품, 웹2 상품을 웹3 유저한테 파는 거고 코인,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 알트코인은 웹3 상품을 웹2한테 파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어떤 시장의 규모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웹3에서 USDC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금융사에 가서 똑같은 금융상품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블록체인에서 할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물음표가 좀 바뀌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것들을 만드는 플랫폼의 가치 자체에 프리미엄이 끼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IT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있고 이 기술의 발전으로서 사업의 확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갖는 건데 특히 알트코인은 대부분 이런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근데 RWA는 이런 프리미엄이 적용되기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그냥 기존 금융 상품으로 사실 비교를 해야 되고 기존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어떤 가치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온도 파이낸스는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왜냐면 사실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라는 게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밈코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사업의 본질도 자산 운용사 비즈니스를 그냥 온체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온체인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도 직접 자신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웹2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펀드 오브 펀드 혹은 재감적 펀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감적 펀드는 역사상 가장 돈이 안 되는 사실 펀드예요. 왜냐하면 운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비용을 두 번 뗀다는 거예요. 사실 1도도 굉장히 낮은데 거기서 비용을 두 번 떼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감적 펀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이 하는 겁니다. 금융사들은 자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이걸 좋은 상품을 소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미국에 있는 우수한 투자사들이 만든 펀드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수수료가 좀 까여도 내가 사지 못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미국 채권, 미국 국채, 그 다음에 그들이 제공하는 단기 어떤 상품들, 증권사 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온도 파이낸스에 이 짓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는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RWA 플랫폼을 봤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RWA를 만들고 있는 프로토콜의 사람들은 기술자다, 개발자다, 전혀 금융맨이 아니다. 금융맨의 사고가 프로토콜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상품의 리스크와 수익이라는 게 기존 금융시장에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보다 높은 수익, 왜냐면 리스크가 높으니까요, 기업들은. 그런 어떤 메커니즘도 있고, 최근에 거래됐던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의 서로 리스크와 리턴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스매칭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스매칭이 왜 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 금융사들이 껴주질 않는 거야. 왜냐면 듣보잡이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초대형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우수한 딜을 굳이 저기 있는 스타트업한테 쉐어를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딜에 대한 퀄리티, 즉 리스크는 조금 낮고 리턴이 조금 높은 질 좋은 퀄리티의 상품들은 전부 다 그냥 기존 금융권에서 전부 다 소화가 되는 거고, 진짜 소화 안 돼가지고 이거 아무도 안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짬 때린 그런 어떤 상품들이 결국엔 RWA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딜 소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실 RWA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딜소싱 능력이 굉장히 핵심이고, 딜소싱 능력 측면에서 사실 블랙록이 하는 RWA는 또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면 블랙록 자체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딜을 갖고 올 능력도 있고, 제가 좋게 보는 관점은 이런 투자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걔네는 구조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르다. 그리고 제가 RWA 스타트업을 안 좋게 보는 게 디소싱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능력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메이플 파이낸스나 비슷한 류의 RWA 프로토콜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 기업의 주니어나 후순위 대출에 많이 들어가요. 기업들은 사실 담보 없이 현금 흐름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잘못되면 저 회사 떠오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메자닌 피스를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거 디폴트나 내가 다 살 거야. 싼 값에 다 걷어들여가지고 비싸게 밸류 애드해서 팔 거야. 이 전략이 사실 블랙스톤이 하는 전략이고 모든 헤지펀드들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RWA 스타트업들은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금융사들은 이거 주니어 트렌치 들어갔다, 이거 만약에 내 돈 못 받아? 그럼 나 이거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사실 내가 다 가지고 와서 선순위 대출권자한테 협상을 하는 거죠. 야, 너가 빌려준 돈 다 갚아줄게. 이거 나한테 다 넘겨. 그리고 내가 갑자기 CEO를 다시 뽑아가지고 예쁘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뻐졌을 때 다 팝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수배로 버는 비즈니스가 사실 그 어떤 핵심인데, 이 핵심 자체를 익스큐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었고, RWA 사실 스타트업들보다 오히려 그냥 기존의 금융사들이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기존의 자산 시장이 만약에 유동성이 확 떨어졌을 때 두 번째 플랜, 컨텐전시 플랜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선택하는 게 아파트면 아파트,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통째로 사버려서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 이거를 고쳐가지고 더 높게 가격을 파는 방법을, 막대한 자금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RWA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산을 토크나이즈드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디어 자체가. 유동성이 떨어지면 토큰 자체가 안 팔리는데 여기에 대한 비장의 어떤 대응책이 없다. 얘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네. 브랜딩도 없고 사실 아무 장점이 없는 사실 현황이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RWA는 좋게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껴있고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 본업이었잖아요. 근데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차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하고 이제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와 이제 알트코인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네, 안녕.